안녕하세요. 저는 3조의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해피 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이상주의자 정치외교학과 신혜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핵을 막기 위한 지구방위대 저희 3조 정치외교학과 염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11학번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08학번 방지훈입니다. 북핵 한번 막아봅시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번 안정형이라고 하고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눌렀어. 시작. 네, 이렇게 각자 소개를 끝내고 지금부터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토론을 진행할 순서는 첫 번째로 북핵의 본질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남한의 핵 보장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먼저 자신의 각자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무장이 아닌,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깜짝 발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아울러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북핵의 본질을 보는 관점, 북핵의 유래 같은 것을 동원하셔서 안정형 학생이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걸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할게요. 여기서 북핵이라는 게 처음에 김일성의 그 사고에 자리 잡게 된 거는 6.25 전쟁 직후에, 그때 김일성의 발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핵이 있었으면은 남한 적화통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천이 되게 그 아이디어가 실천이 되게 된 계기는 그 베트남이 적화통일되고 그때 북한이 재침을 할 만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남한을 재침을 하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그 북한의 재침을 막았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북한 핵의 그 배경을, 오리진을 살펴보면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그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핵이라는 걸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상을 계속하면서 이런저런 신뢰를 취해왔던 것,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한의 그 벼랑끝 외교의 주요한 그 특징이자 수단으로 이제 자리매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국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과거 90년대 1차 핵위기 시작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보유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비치 난 후로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북한이 경량화한 탄두를 경량화하는 기술을 갖췄다라는 이제 어떤 정황이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미국 한반도 남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4일 전에 뉴스에서 북한이 탄도 소량화하는 능력을 갖췄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의 핵 역사가 긴데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북한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안정형분이 말하는 대로 외교의 카드로서 이제 사실상 유일무이한 외교의 카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이라는 어떤 외교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든 특히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그리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물론 남한의 정권에 따라서 대화를 아예 단절하는 강수를 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핵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남한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따라서 테이블에 앉히려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핵이 외교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집중 조명하여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첨언을 해서 약간 저도 그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약간 북한이 그렇게 북핵이라는 것 자체를 절대 놓을 수 없고 그게 유일무이한 어떤 외교 카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체제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독재 체제가 아니고 그냥 정말 빈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약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중인데, 국제 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사회에서도 자꾸 너가 어떤 그런 독재적인 액션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무력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북한은 또 자기 체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북핵이라는 카드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좀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북핵은 그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 수단이고, 미국에 대해서 저랑 함께 외교 전술을 펼치기 위한 그 카드죠. 핵심 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북핵에 대해서 국제사회랑 남한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북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굉장히 위협적인가요? 그런 부분 같이 방지훈 학생이 얘기해 보는 거 어떤가요? 저는 애초에 육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육자회담은 지금 흐지부지 된 상태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어떤 잠재적인 깔려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북한을 이제 포기를 해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주체를 쓰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북핵은 제가 봤을 때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이런 그것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핵을 가지고 있는 그 핵 보유국에 대해서 사실 핵을 사용한 유례가 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사실 그 일상적으로 잘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재래식 무기를 통한 그런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위협적이라는 것을 느껴왔는데,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일반인으로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그 부분은 유례가 잘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얘가 아예 아주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핵이 투하가 됐었고, 그게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 상황에도 솔직히 알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자님 말씀도 좀 일리가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경험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거를 체험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잘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이 좀 흘러가서 죄송하지만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영국이 있고
다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체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북핵의 의무와 관계없이 어떤 지금은 그냥 체제 간의 어떤 대립 구도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나. 제가 보는 핵 같은 경우는 일반 재래식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주제하다시피. 그래서 그 소위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이 크라이시스 스테이블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이라는 그 절대적인 무기의 그 파괴력 때문에 그 상호 확증 파괴로 인한 그 공멸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에서 적용되는 그 선제 공격의 이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핵무기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이 그 어느 정도 이제 핵 균형이 이렇게 맞춰진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좀 뭐랄까 핵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그 일상생활에 막 이렇게 위협을 줄 정도로 막 그게 그 부각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서 남한의 그런 북한이 이렇게 핵으로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한은 과연 핵무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먼저 견해를 밝히고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하실 분은 어떤 분이 되면 좋을까요? 먼저 각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볼까요? 그러면 찬성은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요. 각자 그러면 왜 이 핵무장은 절대 안 되는 것인지 김주영 학생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공부한 바로 그리고 그런 경험한 바로는 사람의 싸움이 좀 국가의 싸움인데 그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부가 이혼으로 가기 전에 이혼을 과정에 거치기 전에 네. 어떤 그냥 가벼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핵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순간 마치 부부관계에서 정말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혼하는 거네. 네, 물론 뭐 부부가 이혼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네. 국가에 비유를 했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 사람이 넘었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 유지를 서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현재 비정상적인 궤도에서 지금 달리고 있고 핵을 보유하고 국제사회에 벅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에 대응해서 핵을 보유를 한다면 이건 어떤 정말 뭐랄까 관에 없는 화살이랄까요? 미친 관에 없는 화살이랄까요? 네. 정말 네. 그냥 두 행위자가 어떤 이렇게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되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핵이 있고 너도 핵이 있으니까 대화의 합의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현재보다 왜냐하면 현재 남한은 국제사회와 깊게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에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 국가라는 표현이 되지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가기 때문에 더 대화의 길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핵무장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다는 점, 그 정도로 이제 금년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해 보실까요? 돌아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김중 씨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북핵에 대항해서 우리까지 핵무장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첫 번째 토론 주제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사실 북한만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핵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억지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무력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북한이 조금 더 어떤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영 씨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가면은 정말 이게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애초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당위성과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는 당위성은 애초에 다르거든요.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카드로서의 핵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북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서부터 어떤 당위성 자체가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위성과 명분의 문제가 있다. 예.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한정희 네, 저는 이제 남한의 핵무장이라는 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크게 네 바람직한 가지 측면.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북 억제력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고 핵을 포함해서 대북 억제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핵무장까지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첫째로 이제 실효성 문제였습니다. 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천 봉쇄를 하는 거고 핵을 그게 예를 들어서 NPT가 될 수 있고 또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미 이제 핵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카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상호확증 파괴, 그러니까 그 상대가 핵을 가지고 도발을 하면은 승자는 없다. 그러니까 도발국이건 피해국이건 국멸이다. 이런 이제 그 소위 디터런스 효과로 그 막는 게 있고, 그러나 이런 그 억제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반도에 우선 이제 미군이 개입돼 있으니까 북한이 뭐 정말 막 나가서 핵을 쏜다 그러면은 북한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제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일단 미국이 반대를 할 것이고 또 국내 여론도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비용이고요. 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 빚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실효성도 없는 그런 벤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이 동북아 국제 정치에 함의가 있다는 것이죠.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두 가지 예를 들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정도 등거리 해결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통적인 동맹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시해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편적인 예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일본이 또 이 나쁜 선례를 악용을 해서 자국의 핵무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것도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북핵은 남한의 핵무장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억제력으로서의 기능도 솔직히 실효성이 없고요.
미군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군이 남한에 상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보 딜레마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군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증강으로 이어지면서 전문가가 오히려 더 정세가 불안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를 저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악순환을 시작하게 되면 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핵무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제 자체가 조금 극단적이었다는 점. 네, 그렇다면 뭐 좀 완화를 해서 그러면 군비 증강으로 한번 좀 주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군비를 증강시켜야 된다. 사실 뭐 어떤 재래식 그런 군사력을 강화하면서도 그 신신무기 도입을 하고 제가 정확히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신무기를 도입해서 뭐라고 하죠? 네, 현대화, 군의 현대화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하면서 핵이 아닌 어떤 다른 군비 증강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북핵의 위협에 맞서서요. 예를 들면 뭐 전투기를 수입을 한다든지 네. 뭐 사드를 배치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 너무 벗어나네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영 씨가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보기 전에 읽고 왔는데 거기로 군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2.5%에 해당하는 걸 국방부 예산으로 지금 할애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2.5%가 되는데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군비 지출이 전 세계 6위라고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읽고 왔는데 사실 군비는 더 증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억제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사실 군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쟁의 능력이 그렇게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늘린다고 저는 예산이 좀 더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쪽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를 더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적으로 이렇게 남한 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담도 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훨씬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쪽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고위군이 저희 방문하고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인천에 북한의 고위급 장성과 이제 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물론 마찰은 많았지만 어쨌든 2차 고위급회담도 이제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안개 속에 있지만 어쨌든 대화 내지는 타협의 어떤 시발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가 군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어떤 우리의 국방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지금 분위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최근 2, 4년 동안과 윤석열 정권 때 없었던 이런 화해 분위기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국방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아까 전에 우리가 핵 얘기를 하다가 군비 얘기를 넘어갔지만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핵무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군비 증강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를 좀 같이 내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제가 좀 첨언을 좀 하자면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아까 정현 씨 말씀하셨듯이 그런 네 가지 그 근거를 제시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장도 저희가 그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나만이 핵무장을 하는 게 정말 북한을 무조건 때려잡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논리라고만 볼 수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 정말 그렇게 무조건 지자체에서 잡자가 아니라 일단 부국강병의 논리까지 좀 더 펼쳐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통일 행복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핵구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어떤 우리나라도 좀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좀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마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의 핵무장을 말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핵무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네, 핵무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군비 증강도 그쪽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분단의 틈을 타서 좀 더 우리를 강화시켜 놓는다면 통일 한국이 돼서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수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논리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지금은 크게 위협을 받았던 사건들이 좀 그 요원해졌기 때문에 뭐 지금 국지적인 부분에서는 뭐 총격이 오가고 있고 그런 점이 있지만 그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랬던 뭐 지난 해들을 기억하시면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북한에서 그런 직접적인 미사일을 통한 위협이 있었을 때 그때는 한국에서 여론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확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점을 사실상 그러면 그 말씀해주셨던 네 가지 측면 중에서 모두 어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맞는 말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충분히 타당하지만 그 어떤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걸까요? 실효성, 비용, 동북아 국제 체제 안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외교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고 또 네 번째로는 그 일본의 그 자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가지가 모두 작용하는 점은 분명한데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이 보다 더 많이 작용할까요? 가장 큰 거는 일단 첫 번째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른 실현 가능성, 비용 그리고 동북아 국제정치의 함의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정말 1%, 2%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내에서 그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을 것이다. 아 그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 측면이고 제 말은 실효성의 부분인데 실효성. 네. 국회를 저 지금 핵무장을 했을 때 북한의 우리 소기 핵무장을 한 취지가 네네네. 과연 실현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가 좀 크다고. 이게 그 지금 한 가지 명확히 해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일각에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전술핵이라고 해서 네네. 그 방어용 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뭐 국내적 반대, 비용 이런 걸 무릅쓰고 그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핵을 도입한다 했을 때 가장 제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일본의 그 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 수정하고 미국의 거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으면서 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그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금 생각별도 뭐 이런 쪽에서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군사적인 마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일본 보수주의자들 입장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핵이거든요. 북핵이 어느 시점에선가 북한이 기술적으로 일본까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
그러니까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위대 역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일본이 핵무기도 우리도 도입하겠다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시는 대로 이 동북아 전체는 안보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덧붙여서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북한이 정말 핵을 쏠 경우를 기저에 깔아놓은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실효성이 제로라는 부분은 지금 북한이든 남한이 핵무장을 하든 서로 핵을 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지금 정말 손닿는 실효성이 있겠죠. 조엘 루테라고 하는 북한 전문가가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이 38로스라는 어떤 그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고 미군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의 지금까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기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지금쯤이면은 아마 경량화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경량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그 핵탄두 있잖아요. 탄두에다가 핵을 경량화해서 거기에다 실어서 이동식 발사체 그 미사일을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경량화가 되면 그것도 어렵고 또 훨씬 발사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북한이 그걸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도 우리에게 그것도 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디터런스를 갖출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대해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전술핵 방어용 핵이라는 개념은 그냥 방어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그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하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그런 그 전술 핵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그 핵을 경량화해서 날릴 수 있는 북한의 그런 역량을 어느 정도는 그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핵 말고, 그러니까 사드나 그 MD 같은 경우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그것 자체가 그 대핵용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방어 체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량화를 하면 미사일에 실어서 날라야 되니까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들어오면은 그 미사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당도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디터런스 효과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논점이죠. 전술 핵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편집을 하실 때 자막으로 첨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주장한 게. 그래서 전술 핵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논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한국에서 핵 보유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면. 네. 시간이 두 번째 소수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에게 세 번째 소수제가 남아있는 관계로 그러면 세 번째 소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이 앞에 핵이라는 전문 주제가 줄어드니까. 네, 두 번째 소주제에서 내부 모두가 그 남한의 핵무장을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핵무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뭐 현상 유지를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 동맹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함수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어떤 분이 얘기를 해보실까요?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죠. 자율적인 경우는 그럼 제가 먼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도 상황은 그러니까 단위적으로 봤을 때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나 북한의 변화가 이제 존재가 돼야 되고 또 그거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핵을 어떻게든 포기를 하고 개혁 개방 그리고 민주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북이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핵 포기를 해야 경제적 지원부터 해서 경제적 사회적인 통합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그 북한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또 정상국가로 가는 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북핵이 가장 지금 걸림돌인데 그 조선일보에 의하면은 김계관 그러니까 직함을 제가 외무상인가요? 외무성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그 직함을 까보면 김계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우리를 녹여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강경책은 우리를 부숴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10년 동안 햇볕 정책으로 그렇게 융화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햇볕을 쪼여서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그러고 봤을 때는 상황은 나아지고 싶다. 그래서 그 지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포함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도 좀 원칙적인 관리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티포텟의 그 티포텟을 전제로 두고 그러니까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면은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이런 기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방향 외에는 현상이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시는 게 결국 이 끊임없는 이 군비 경쟁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북한한테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야 동이라도 있지. 근데 북한은 그 군사 훈련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훈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그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북한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압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압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게 책임을 요하고 요구를 하고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이렇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하건 협력을 하건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현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이 그렇게 방금 정영 씨가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의에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북핵 포기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게 그러니까 북이 핵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를 떠나서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위적인 것도 당위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거는 그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핵을 갖고 이렇게 막 무력화시를 이렇게 하는 나라에 누가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디터런스를 그러니까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디터런스의 가장 핵심인데 이 한미 동맹은 이 지금 맺고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야 할까요? 팀스피릿 훈련이나 키리졸브 훈련을 그 북의 반대와 그런 위협 속에서도 강행을 하면서 계속 해 나가고 어떤 북한의 어떤 그 미국의 핵 우산을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결국엔
대안 아닌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염승철 씨가 한번 네.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뭐 어떤 지금 좀 요새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됐던 전자권 편수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전에 로널드 그리피스인가요? 전 미군 참모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여론이 미군 기지를 좀 이렇게 감축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본토에서의 기지를 감축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기지들을 뭐 이렇게 빼와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 그렇게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거의 좀 반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전략권 환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에는 당연히 모두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지만 현재는 지금 안 된다와 뭐 된다의 입장은 좀 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참모차장이 언급한 게 뭐냐면 어쨌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초청으로 우리는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뭐 한국 국민이 나가라고 하지 않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뭐 어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그런 좀 자주적인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히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평작권과 전작권이 나눠져 있잖아요. 평시작전 통제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고 전작권이 이제 그쪽에 있는 건데 전시 체제했을 때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군이 과연 거기에 따를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전작권을 회수했으면 일단 미군이 과연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주둔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그 주둔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한미 동맹 해체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을 도와줄 수 있다고 쳐도 과연 그 한미 연합사 자체에 있어서 그게 좀 해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한미 연합사 같은 거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부분이고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전략권 회수나 아니면 미군 철수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좀 섣부른 행동이 아닌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제 의견은 저도 현재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를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큰 경제적 혹은 또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상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승철 군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이번 현 정부에서는 최근에 전작권 환수에 관한 논의를 이제 미국과 해서 나온 결론이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전작권을 지금 당장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해보지 않는 거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로 저도 동의하지만 사실상 이번에 평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무기한 이제 뭐라고 하죠? 무기한 연장으로 갔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우리가 안보의 위협이 제거된 상태, 안보 위협이 없는 상태가 왔을 때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받는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이런 핵을 보유하고 이제 사실상 평양을 이제 통해서 사실상의 정말 핵을 쓸 수 있는 국가로 이제 발돋고 있는 과정이라고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전작권 환수 받을 수 있는 이번에 협상에서 제시한 조건, 타협한 조건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가
자주 피를 흘리더라도 뿌리가 흘려야 된다는 그 말 자주국방의 꿈을 결국에는 현재 이번 협상에서 거의 오리무중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작권 환수의 시기 혹은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국내 국구의 정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전작권을 환수를 받을 수 있는 또 조건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작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전작권 협상에서 어떤 우리가 상당히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많은 것을 잃은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그 미국과 합참과 어쨌든 그 한미 동맹은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해 나가면 이게 뭘까요? 네, 이렇게 유지를 네 갑자기 브레이크 같은 그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 나감으로써 그 북핵을 디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억제하는 결국은 이 상태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 아주 이상적인 모델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디터런스는 없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한마디 네.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전시작전권 문제는 크게 보면은 하드파워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제 생각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북핵 문제나 북한의 억지력에 대해서 소프트파워를 좀 펼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너무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에 집중을 했고 사실 소프트파워 정책에 대한 이 외교력은 지금 사실 굉장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들을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제 소프트파워 외교력에 집중을 해서 아까 뭐 다들 말씀하신 중국과의 외교, 등거리 외교나 이제 너무 미국에만 치중해 있는 우리의 이 외교를 사실 러시아나 이제 중국 쪽으로 약간 돌리면서 저희가 균형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 자체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러시아도 되게 경계를 하는 편인데 이거를 저희가 잘 이용을 해서 이제 북한을 억제하는 요소로도 저희가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김정은 정부에 들어서서 북한이나 러시아 쪽에서 사실 북한 정권과의 정치적인 교류는 거의 이제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중국의 정권 어떻게 보면 저쪽 당과 공산당과 어떻게든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은 오히려 억제력을 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소프트 파워를 강화함을 통해서 예. 네, 북한의 핵을 어쨌든 핵포기를 관철하고 핵을 포기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자 이거죠. 북한의 핵폭기는 제 생각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이제 통일이라는 큰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를 더 그 우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의 스마트 파워를 더 강화하자라는 예.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 파워. 지금 네. 제가 한마디 하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북한하고 중국은 그 한국 외교의 입장에서 좀 뭐랄까 북한 카드를 대중 외교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결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그만큼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상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세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지금 그 적대적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또 미군의 그 존재에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용을 해서 북한 카드, 그러니까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난리를 치면 한미동맹만 강화된다. 이거 중국 니네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 대북 관련 정책 기조에 중국의 협력을 좀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먼저 한미동맹의 어떤 지금 그 정도를 그 완화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시도를 해봤죠 이미. 폐기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미 시도를 해봤죠. 우리는. 언제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렇게 시선 정책을 미국의 의존도를 수출해 나가면서. 근데 그거는 그 미국도 중국도 순순히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립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지금 미중 패권권 경쟁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우경화부터 시작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동남아에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영토 논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군사력도 좀 강화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 전자권까지 연결하겠다고 전자권 그 이항까지 연결하겠다고 했고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도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그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미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미군의 배치도를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한반도의 진화학적 운명이라는 건 결국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지정학적인 이 운명을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나리오대로 가려면은 야, 중국, 미국 니네 손 떼라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강대국들이 이미 이 지역에 굉장한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이거를 이제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신뢰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그것과는 좀 많이 생각이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못한다는 거는 확실히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한편으로 잠깐 의문이 생긴 점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로 북한을 좀 억제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점차적으로 중국하고 북한이 약간 좀 경쟁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중국과 러시아를 포섭해서 북한을 훨씬 더 고립시키고 이제 동시에 본다면 어떤 약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누가 극단적인? 북한 스스로가 약간 너무 고립이 된다면 북한과 러시아까지 아니 중국과 러시아까지 약간 한미 쪽과 협력을 해서 점점 이렇게 억지를 한다면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몽둥이를 선택.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무력 도발.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국군이 굉장히 강경하게 선언을 했고 북한에 대한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그런 이제 그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더 강한 경제적, 정치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잃을 건 북한이 더 많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잃을 게 북한이 훨씬 많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저희가 취해보지 않았던 게 아닌데 실제로 육자회담을 하면서도 뭐 광포델타 아시아 북한 자금 동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했다가 풀다가 하면서 억지를 했는데 어쨌든 궁지에 몰리면은 좀 계속 무력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거에 반복이 아닐까.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만 저도 뭐 그래서 저는 이게 상황이 정말 북한이 변화를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그 억지를 강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여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저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를 어떤 뭐랄까요 시기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떤 새로운 판도로 바뀔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북한과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 미국 관계 또 이제 우리 한국과 그런 이제 북방 국가들의 관계가 어떤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의 어떤 가까웠던 국가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우리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세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말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가 없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누군가에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여 좀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떤 대화의 대화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면서 우리 남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적 관여라는 것이 저도 원칙적 관여 킥볼트 전략 시험에 썼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써서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그런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이론에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현 정부가 보여왔던 그 어떤 디폴트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고 너무 우리가 뭐랄까요 너무 소극적이면서 과거 뭐랄까요 좀 대인배 같이 대인배 우리가 강자지 않습니까 북한에 비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티폴트지 않나 원칙이라기보다는 너무 북한에게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옥죄어가는 느낌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원칙을 저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조금 완화된 원칙 혹은 예를 들면 지금 2차 고위급 회담 준비와 이런 이제 대화의 시작 단계에서 사소한 문제들로 예를 가령 대북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들로 괜히 북한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명분을 준 협상에서 북한이 더 우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소한 마찰점들은 제 생각에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고 어떤 협상에서 우리가 평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기존 처음부터 이제 북한에게 가령 대북비라처럼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어떤 그렇게 수평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현재 이 정부가 정세에서 한반도 정세에서 새 판도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에서 따라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을 조금 완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좀 그런 양보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먼저 킥볼텟의 첫 번째 전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하자. 네. 처음에 양보를 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따라서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킥볼텟을 하는 것인데 그 처음에 우리 양보해서 좀 더 통을 크게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어떤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가 좀 그때 이제 우리가 후회 없이 처음에 우리가 먼저 통을 크게 먼저 양보를 해서 어떤 이 기회를 정말 기회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그 주영 씨의 의견보다 약간 정용 씨의 의견에 좀 더 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조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떤 티포트에 관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양보를 일단 해보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보를 안 한 게 아니라 일단은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많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아직까지 좀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솔직히 좀 첨언을 해서 그 양보를 많이 하자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 낙타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낙타가 추울 때 텐트에다가 이제 코를 디비는데 코라도 이제 따뜻하려고 거기서 주인이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점점 머리 들어오고 목 들어오고 이렇게 몸까지 다 들어와서 결국 주인을 밀어내고 텐트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북한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론에 적용할 수 없다고는 보지를 않고, 그러니까 북한에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낙타코 이론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북한에게 자꾸 양보를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게 정말 잘 풀린다면 그건 너무 이상적이지만 세상은 또 이렇게 자기 뜻대로만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약간 정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원칙은 확실히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그 북핵에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북한과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더 옳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해가지고 네. 완전 강경식 일변도는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유한성을 보여줬을 때는 당연히 우리도 같이 물러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 핵무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너무 많이 양보를 그냥 우리가 양보를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으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 탈북 단체에서 대북 성전인가요? 뭐였죠? 네, 대북 전단을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저는 약간 좀 일단 경중을 논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 대북 비하 살포 같은 거는 경중 중에 전 경에 있다고 보고, 중요한 문제는 일단 북한의 핵무장을 비롯한 그 일련의 어떤 정책들인데, 우리가 북한의 비라를 살포한다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물론 그게 주기적으로 가면 당연히 타격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핵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경중에서 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 비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만, 그거를 북한이 꼬투리를 잡고 카드로 갖고 나오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꺼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북 전단이랑 북한 쪽에서 생각했을 때 대북 전단의 위력은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저렇게 벌벌 뛰는 이유 자체가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효과는 있다는 게 일단은 반증을 한다는 저는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대북 이제 고위급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하는 이 시기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북한 체제 자체가 닫혀 있는 체제고 그 고위층 빼고는 사실 바깥의 세상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린다는 입장에서 대북 전단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유일하게 이제 무기로 쓸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어떤 살포가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는 게 그 내용에 따라서 전제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네. 오늘 여기 오시는 분 대북 전달 내용 제가 생각하는 그 대북 전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가요, 정확히? 사실 사실관계를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 진실을 드러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깬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오히려 남한 정부도 비하하고 북한 정부도 비하하지만 물론 사실 너무 좀 과장돼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만약에 살포를 한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금 이런 걸 살포하는 건 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저희 1화 살포라는 게 심리전이고, 그리고 약간 좀 저는 과장된 내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인데, 물론 당연히 진실만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인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잖아요. 체제를 흔들려고, 저변부터 흔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도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사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님이 설명하시는 핵무장 인질 때문에 안보 들려만 보완한 거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 정리 바로 부탁드립니다. 북핵에 대한 포기를 관철을 해야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계속 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은 채로 북핵 폐기를 관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면서 지금 한미동맹 관계를 이대로 유지하고 그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것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안보 딜레마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딜레마를 어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위험한 어떤 일부에게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데 그 한미동맹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시켜서 사실상 완화를 하자는 거죠. 그 북한이 보기에 그 위협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함으로써 어떤 그 긴장관계, 한반도를 긴장관계에서 벗어나게끔 그 첫 스텝으로서 우리가 먼저 화해의 그런 어떤 우리가 먼저 협력을 긴장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협력을 제안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완화시키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다시 가지고 옴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로 먼저 보여진다면 북핵을 포기하는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남북관계 상당히 진전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그 김정일 노무현의 그 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반도의 그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한국이 자주국방에서 상당히 요원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맞춰줌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주국방을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좋은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가 그 긴장 관계에서 한국이 먼저 빠져나오고 북한이 같이 따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북핵도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지만, 네, 그것이 가장 평화롭고, 네,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토론을 저희가 화면 없이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교수님의 그런 어떤 선처로 저희가 세 번째 토론을 촬영하지 않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씩만 할까요? 어떠세요? 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다른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서연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어서 3년 만에 학교를 복학해서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토론에서 만난 이 네 분이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였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해준 우리 네 분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유익한 자리였고요. 또 토론하면서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제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저희 주장을 좀 더 견고하게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자기만 성의 기회도 가졌다는 점. 네, 굉장히 어쨌든 거절적인 토론이었다. 좋은 기회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정영 씨 한번 우리의 패스미스트. 네, 저는 밝은 면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신혜림 사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제 주장이 다인 걸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었는데 다른 주장을 들어보면서 또 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먼 곳은 아니죠. 바로 옆이긴 하지만 학과생으로서 이 토론에 참석하는 거 어떻게 느꼈나요? 학과생으로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거 저희 경영학과에는 없어요. 굉장히 신선했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멤버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고도 균형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토론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쪽으로는 거의 위대한이라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적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통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또 공부에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그렇다면 설득도 해야겠네요. 예. 지금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아까 신혜영과 서진이나 다른 사고들이 얘기한 것처럼 특히 저 같은 학교 부정분자라고 할까요? 약간 학교 생활에 그렇게 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된 거에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네 분께도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영상도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제들, 뭐 레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과제, 팀플 과제 중에는 이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이고 비록 저희가 진짜 좀, 재밌었어요. 네, 좀 들었던 시간은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말씀해주실까요? 오늘 파이팅. 한반도 PS. 이게 과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어렵게 우리 수업인만큼 남북 예가 있는 네. 제가 그러면 남북통일 선창하겠습니다. 제가 남북통일 아닙니다. 역시 욕심나요. 네, 괜찮아요. 제가 그럼 남북통일 하면 이제 포창으로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남북통일! 네!